네, 자, 58회 이제 이론 시험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요 58회 이론이 미리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비비고 하는 문제들이 좀 몇 문제가 있습니다.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되고 특히 계산을 하지 않으면 좀 애매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특히 사체 같은 게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합격률이 그 앞에 57회보다도 한 6% 정도가 낮아요.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좀 비비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1번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앞전에 이제 이론 공부하면서 이거 보긴 봤겠지만 또 질적 특성, 신뢰성, 목적 적합성 뭐 이런 것도 하면 또 헷갈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PPT 내용 다시 가져왔는데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하면 크게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이해가능성,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되고,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 관련성에서 회계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하실 경우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에 유리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정보여야 된다. 신뢰성,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올해 비교해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요 2번과 3번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래서 신뢰성이다 하는 거는 현금주의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발생주의를 쓰고 있죠.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고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 실질의 우선, 중립성, 특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실질이 우선, 특정 대상인 거래나 사건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실질을 법적 형식보다 우선시하고, 중립성, 특정 이해관계자에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 원칙. 그러니까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우리가 딱 구분 짓는 제일 좋은 기준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발생주의 원칙은 목적 적합성에 좀 부합되도록 만든 이론을 말하는 거고, 신뢰성은 현금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확인, 중요성, 적시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적시성이라는 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때 줘라. 그래서 나오는 게 중간 보고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1년 기다렸다가 보려면 지금 중간에 투자하거나 확인하고 싶을 경우 중간 보고서를 보고 싶을 때 이런 적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간 보고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제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던 게 신뢰성 하면 역사적 원가주의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현금주의.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 회계주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유럽은 현금주의를 썼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발생주의 원칙으로 가고 있고요. 수익이 인식 방법은 이건 완성 기준에서 결산 시 중심이고 이거는 중간 보고도 하고 수시로. 그 다음에 또 현금주의를 하다 보니까 수익 비용 이연 및 예상 회계 처리 안 함. 돈 받았으면 끝이지 뭐. 자, 수익 비용 이연 및 예상 회계 처리 합니다. 집으로 따진다면 어릴 때 세뱃돈 주면 엄마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절대 안 주죠. 엄마는 일단 한번 돈 들어가면 이 엄마 주머니에 금고에 들어가면 돈 안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해주는 거.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확하게 용돈 준 거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고. 자, 해서 서로는 약간 상충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뢰성을 많이 하면 목적 적합성이 좀 안 맞기도 하고, 요거에 따르면 현금주의가 울고,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목적 적합성이 어디 있을 거예요?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할 때 중간 보고,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고, 그러니까 신뢰성 하면 현금주의, 결산 때만 보고
수익병이 연비 예상 안 함. 반대로 목적적 합성은 다 함. 중간 보고. 그래서 이거는 목적적 합성에 대한 거고 재무정보가 특정 이용자에게 치우치거나 편견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 거래나 사건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동일 사건의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유사한 측정치에 도달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신뢰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좀 헷갈리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이 종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자, 우선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품, 재고자산 정확한 정의죠.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원재료, 원료, 재료, 제품, 제공품 이런 건 다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뭐겠어요? 부동산이겠죠.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이거를 팔았다. 그 사람들한테는 토지, 건물이 상품이잖아요. 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 좀 헷갈리죠. 임대업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매매업은 토지, 건물이 판매 목적인 재고자산인데 임대하는 사람들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토지, 건물은 고정자산 내지는 투자자산의 개념입니다. 이거. 고정자산 개념이에요. 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해주고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주식회사 세원은 3년 만기 사채를 할증 발행하였으며 사채 이자는 매년 기말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이번 58회 시험 이론 시험 중에 가장 골 때린 겁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게 왜 복잡하냐면 이것만 봐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채 강의할 때 자료를 할인 발행했던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죠. 자, 할인 발행일 때, 그 다음 제가 이거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할증 발행일 때. 시험이 대부분이 10번이면 9번 할인 발행이 나왔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할증 발행이 이번에 나와서 할증 발행도 지금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할인 발행이다 하는 거는 뭐예요? 원래 사채가 100원짜리인데 액면 금액은 100원짜리 사채를 할인 95원에 팔았다. 싸게 사가시오. 이자는 연 10%예요. 사채 이자. 10%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 싸게 팔았냐 비싸게 팔았냐는 판매 금액 매가 이게 싸게 팔았냐 아니면 105원에 팔았냐 그럼 이건 할증 발행이 되는 거고 요거는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5원 비싸게 판 거 또는 싸게 판 거 요걸 가지고 각각 이자율로 환산한 게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싸게 판 거 할인 발행했을 때 자, 액면 나중에 요거 3년 지나면 3년 만기로 했으면 3년 지나면 95만 1,963원에 할인 발행한 건데 나중에 사채 3년 지나면 사채 다시 돈으로 줘야 돼요. 그때는 10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차이 금액이 있죠. 요게 여기 있습니다. 48,037원. 요 금액이 싸게 할인 발행된 거죠.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한 방에 그냥 어느 한 해 딱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각해서 조금씩 하는데 그 계산 방식이 이겁니다. 우선 자, 장부 금액인데 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싸게 할인해서 판 금액을 이자로 3년치로 이자로 환산을 해봤더니 12%에 해당이 되더라. 실제 우리가 주기로 한 거는 10% 주기로 하고 액면에는. 그러면 95만 1,963원에 12%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액면 이자는 10만 원. 그래서 빼면 14,236원. 유효이자 여기 이 금액 유효이자 마이너스 표시이자 해서 요 금액만큼 우리는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요게 분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 자, 액면 이자는 요거 현금으로 준 겁니다. 그 사채를, 채권을 사간 사람한테 매년 10만 원씩 똑같이 줘요. 근데 장부에 적는 이자 비용은 더 적습니다. 왜? 사채 싸게 팔아서 손해본 거 1년치 14,236원을 유효이자 12% 계산해서 치고받고 빼서 그 금액까지 더한 거를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요 싸게 판 거를 비용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자, 이자 비용 그리고 이쪽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이렇게 차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게 할인 발행이고, 그럼 할인 발행의 특징은 뭐냐? 자, 실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이 채권을 사간 사람한테 주는 이자는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아.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점점 해가 갈수록 많아진다. 유효 이자는 이것도 많아진다. 장부 금액은 뭐 해마다 점점점 늘어나는 거는 이건 똑같고. 자, 요 시험 볼 때 요 표를 그려서 요거 풀어보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뭐만 정리하시면 되냐. 장부 금액을 점점 회사에서 비용으로 추가하면서 장부 금액이 점점 커지고요. 자, 상각 금액도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 이자도 유효이자도 점점 11만 4천 원, 11만 5천 원, 11만 7천 원 점점 커진다는 거. 표시이자, 액면이자는 똑같다는 거. 자, 할인 발행은 이렇게 되고요. 할증 발행 해볼까요? 자, 할증 발행은 여기 좀 가리긴 가렸네요. 1년, 2년, 3년. 자, 100만 원짜리를 105만 1,510원에 비싸게 판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곱백으로 이익 본 거죠. 자, 이자는 똑같습니다. 10만 원. 10만 원씩 3년 30만 원 줘요. 아까 할인 발행하고 똑같아요. 자, 장부 금액은 요거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현금은 10만 원만 주는데 이자 비용 이익 본 게 아까 15,879원. 그러니까 51,510원을 3년에 걸쳐서 여기 51,510원 3년에 걸쳐서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이자를 10만 원 현금으로 줘놓고도 장부에는 84,121원만 적어요. 왜? 사채 발행할 때 이익 본 거 15,879원. 요거를 빼버리면 이자 비용은 10만 원이 아니고 84,121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 이렇게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금액만 바뀌어있죠. 자, 이것도 계산 방법이 이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유효이자가 8%입니다. 왜? 원래 액면이자는 10%인데 우리가 비싸게 팔았거든요. 이익 보고. 그래서 51,510원을 환산을 했더니 유효이자는 8%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8%를 곱하기 하면 요 금액 나옵니다. 그 다음 액면이자 유효이자 빼면 나머지 15,879. 다음 해 15, 16년 이렇게 하면 이자들이 쭉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액 요 금액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까는 금액이 밑으로 갈수록 다 커졌죠. 해가 지날수록. 요것만 일정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유효이자율에 적용하니까 금액이 이거는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는 많아졌는데. 자, 요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점점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15,000원, 17,000원, 18,000원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할인 발행일 때와 할증 발행일 때 차이점은 유효이자만 금액이 줄어들면서 3년에 걸쳐서 나눠진다. 장부 금액은 요건 줄어들죠. 아까는 적어져 95만 얼마에서 100만 원 채워지는데 이거는 쭉쭉쭉 줄여서 나중에 상환할 때 100만 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이거 상환할 때는 사채 없어지고 대변에 100만 원 딱 주면 일본말로 시마이. 자,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 요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요 문제는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디 갔나요? 네. 자, 봅시다. 할증 발행이라 그랬습니다. 할증 발행.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할증 발행했다. 액면 이자율은 10%였어요. 시장 이자율은 아까 얼마 했어요? 8%였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근데 할인 발행하면 반대였죠. 12%였어요, 요게.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이자 수익은 매년 증가한다. 자, 아까 이자 수익 어떻게 됐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 할증 발행.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 수익은 매년 증가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자 수익은 줄어듭니다. 자, 요거는 오히려 감소해요. 84,000원. 그래서 2번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채 발행자의 입장에서, 자,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처럼 상각은 매년 증가한다. 요 환입액 생각하는 거 15,000, 17,000, 18,000 매년 증가합니다. 요거는 할인 발행도 그렇고 할증 발행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 매년 이자 비용 증가한다. 일정하다. 10만 원씩. 이건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3번에 2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배당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주식 배당은 순자산이 유출이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어디에요? 재무상태표에 가면 중간에 자본, 자산, 부채, 자본 나옵니다. 그 자본 쪽에 한번 쭉 보세요.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어느 거냐? 요거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자본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요거 12월 30일 장부입니다. 그러면 요즘 주주총회 많이 합니다. 3월 초에.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와서 또 막 따질까 봐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이 한꺼번에 그냥 하루 이틀 다 해치워버리던데, 어쨌거나 요거를 요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걸 가지고 주주총회 하면서 자 해서 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이 요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럼 주주들은 배당금 많이 달라고 그러겠죠. 자, 여기에서 주식 배당은 순자산, 주식으로 배당해 주기로 한 겁니다. 요 이익을 주식으로, 돈이 아니고 주식으로 주기로 한 경우. 그러면 자,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라 했는데 주식 배당은 순자산이 유출이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돈으로 주면 주식들한테 현금이 나가요. 그럼 순수한 자산이, 회사 돈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주식으로 줘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요 돈을 빼서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자본금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요 돈을 주식으로 주주들한테 주면 그 돈은 그대로 있어요. 이 자리만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가서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없어지고. 그럼 이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본 안에 있는 이익잉여금이 이쪽으로 간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유출이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이고. 2번. 주식 배당 후에도 자본이 크기는 변동이 없다. 주식으로 배당해도 전체 요 자본 크기는 변동이 없죠. 여기 있다, 여기. 제가 옛날에 집으로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 간으로 이야기했죠. 엄마가 용돈을 아들한테 줬어. 그러면 엄마 주머니 줄어드는데 아들 주머니 용돈이 늘어났는데 그 집 전체로 재산은 변동이 없다.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다음 세 번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이 주식 배당액을 말하며 주식 교부 시에 자본금 계정과 대체한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주총회 3월 달에 열었어요. 요거 주주총회에서 의결됐어. 그래서 요거를 배당하기로. 그럼 3월 초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없애고 자본 감소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이렇게 자본 증가를 하나 또 해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더라도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주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줬어요. 그 미교부 주식 배당금 교부했으니까 없어지고 대신에 그때 가서는 뭐가 자본금이들은 자본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겠네.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설명했네. 네. 요거를
이쪽으로 가서 차변에 가서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없애주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했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없어지고 그다음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 거꾸로 설명했네. 자본의 증가 이쪽으로 가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교부 시 자본금 계정화 대체된다. 요거 없애주고 자본금으로 대체. 어쨌거나 여기에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한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주식 배당 후에도 발행 주식수는 변동이 없다. 요거 한 주당 얼마 있고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요거죠. 근데 요 돈을 다시 자본금으로 갖다 놓으면 주주들한테 주면 발행 주식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수는 늘어나는 거죠. 자본금도 늘어나고 주식수도 늘어나고. 전체 자본 금액은 그대로인데 자본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5번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 많이 나왔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영업이익. 단기 손익계산 가서 보세요. 자, 매출액, 순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 빼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관비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이거를 계산할 거죠. 그럼 매출액 3천만 원, 매출원가 2천만 원 빼면 매출 총이익은 1천만 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찾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내죠. 엉뚱한 거 넣었어요. 이자 수익, 이거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이익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함정이에요. 이건 싹 X해 버리세요.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물론 저기 세무회계로 넘어가면 불공으로 되지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낼 때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세금과 공과 들어가죠.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직원급여, 임원급여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 더해요. 5개인가? 그러면 400에다가 또 요거 더하면 또 요거까지. 그러면 요거 100, 400, 550만 원 되네요. 마이너스 550만 원 빼면 450만 원. 요게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450만 원, 예,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고요. 왜 넘어가? 자, 6번. 다음 중 원가의 성격이 다른 것. 생산직 직원의 급여. 제조원가 맞죠? 공장 기계장치 수선비. 제조원가 맞습니다. 경비로 들어가야죠. 공장 건물 임차료 경비로 들어갑니다. 제품 및 판매를 위한 광고비, 광고선전비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원가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건 쉬운 문제고요. 7번. 다음 중 제조기업이 원가 계산이 흐름으로 맞는 것. 요소, 부문별, 제품별 막 나왔습니다. 자, 요거 교재에 있는 그림. 교재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가 계산의 절차에서 그림 나오고 제가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소, 원가 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잖아요. 경비. 이 중에 간접비는 모으면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고 자, 요 각각 투입해서 2단계 작업 부문이 있겠죠.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보내면 자, 뭐 단계 배우법이니 뭐 직접 배우법, 상호 배우법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제품이 A, B, C 제품으로 순서대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완성된 제품.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요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해서는 요소별 원가 계산. 그다음 요거는 부문별 원가 계산. 마지막으로 제품별 원가 계산. 요 순서대로 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답이 몇 번 되겠어요?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8번 문제. 제조간접비가 과소배부되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제조간접비가
과소, 이거 예정 배부, 실정 배부, 실제 배부에 대한 문제죠. 과소 배부되었다면 어느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예정을 먼저 해요? 실제를 먼저 해요? 실제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정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을 먼저 했고 요거 다 하고 나서 이걸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다 쳐요. 예정을. 제조간접비를.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벌써 보니까 실제가 보니까 이거 더 많이 됐어. 그러면 예정을 적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12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비는 예정 제조간접비보다 적다? 아니죠. 실제가 많다는 거죠. 예정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조간접비는 앞에 예정이란 단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정 제조간접비가 과소. 그러니까 실제에 비해서 적게 했다. 20원. 그러면 예정 제조간접비가 실제 제조간접비는 예정 제조간접비보다 적다가 아니고 많다죠. 설명 중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건 틀린 거고 2번 제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보다 적다. 자, 제공품에 배부되는 건 제품 계산은 예정 제조간접비 방법을 선택하는 공장은 실제는 그건 신경 안 써요. 예정 제조간접비 가지고 다 금액 계산합니다. 그러면 제공품에 가서 제조원가 계산하는 거는 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보다 적다. 자, 맞죠? 지금 20원 적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제공품에 배부되는 거는 예정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실제 제조간접비 120원보다는 20원 적다. 맞는 말이라서 2번이 일단 정답되고요. 예정 배부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예정 배부율이 실제보다 적게 설정된 거죠. 이건 틀린 거고. 제조간접비 통제 계정이 기말에 대변 잔액이 발생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조간접비 계정이 있으면 제조간접비는 비용이니까 일단 원가니까 차변에 적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구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보니까 실제는 보니까 120원이에요. 이거는 예정이고. 그러면 이게 100원이니까. 그럼 모자란 쪽에 20원에서 장부를 마감하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어디로 갖다 주느냐? 매출원가 계정으로 갑니다. 매출원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원가에다가 야, 비용 추가 20원. 요거 추가해서 여기에 가서 비로소 수정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완성품 제조원가 단가 계산할 때까지는 다 예정만 가지고 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법을 사용하는 공장은. 그래서 대변 잔액이 발생하였다. 대변에 적는 게 아니고 차변에 적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은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죠.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거.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보조 부문 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더라도 회사의 총이익은 변동이 없다. 맞아요.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시에는 수혜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혜 기준? 이거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 자, 수혜 기준이 아니고 어떤 관련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배부하는 기준에 보면 그 인과관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과관계 기준. 그래서 보조 부문 중에 전력 부문, 뭐 수선 부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선 부문. 그래서 배부 기준은 뭘로 하냐? 전력 부문은 킬로와트, 전기 사용량이 많이 쓴 데는 많이, 적은 데는 적게. 수선 부문은 수선 횟수. 수선을 많이 한 부문에는 많이, 적게 한 부분은 적게. 이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배분을 하지 수혜 기준, 요즘 뭐 선거 때 보니까 공천하는데 뭐 미운 놈 딱 남기고 얄미운 놈 다 자르고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실적 가지고
그게 공정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 되는 겁니다. 배부 기준. 3번. 보조부문 원가의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부 방법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등이 있다. 맞죠?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이 수가 여러 개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제일 복잡한 방법이 이거죠. 반대로 제일 간단한 건 직접 배부법. 이건 중간 정도. 자, 그래서 1, 3, 4번은 맞고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요 밑에는 제가 참고로 설명 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갖다 놨습니다. 주식회사 덕산전자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평균법, 자,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데 요 공식 쓰고 선입선출법은 월 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면 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죠. 자,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하고 있다. 재료비는 제1공정 초기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1공정, 2공정이 있어요. 1공정에서 1차 가공이 끝나면 2공정에 가서 2차 가공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1공정의 초기에 재료비는 1공정에 다 투입됐어요. 100%.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1공정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얼마인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가공비에 대한 건데 1공정 겁니다. 1공정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공식에 맞추려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니까 이겁니다. 완성품 수량을 찾아야 돼요. 완성품 수량, 기초제품품 수량 900개, 완성도 80%. 단기 착수량 6,200개, 이공정 대체 수량 6,400, 기말제품품 수량 700개, 70% 나왔어요. 완성품 수량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1공정에서 2공정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1공정에서 완성이 되면 2공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 요거 2공정 대체 수량은 1공정에서 넘어온 거고 1공정에서 완성된 게 넘어왔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1공정 완성품 수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거라는 거죠. 6,400개가 됩니다.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수량 700개, 환산량이가 곱하기 70%, 77, 49, 490개죠. 그러면 490개. 여기에서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야 됩니다. 월초 제공품 900개 곱하기 80%, 89, 72, 720개 빼면 됩니다. 20개를 빼요. 그래서 계산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풀이 과정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거는 저기 세무사회에서 정답으로 풀이 과정 알려준 거 제가 그대로 올린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일관성 있게 요 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개가 나오나. 자, 해볼까요? 자, 640개 플러스 6,400개죠. 6,400개. 6,400개 플러스 490개 마이너스 720개. 예, 6,170개. 정답이 있어요? 네, 6,170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영세, 수출이죠. 직접 수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대행업체인 간접 수출도 있고, 그런 데는 0%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0%도 퍼센트니까.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안 합니다. 신고를. 자, 지금 출판사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수출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고요. 지금 잘못된 거 고른 거니까.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간접 수출이 있잖아요. 수출 대행업체에 맡기는 거.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이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이다. 언뜻 보면 이거는 아예 뭐 부가세 신고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게 완전 같은데,
요거는요 0%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부가세를 그런 제도에서 완전 면세 제도라 그러고, 요 면세는요 언뜻 보면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하지만 부가세 그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서 그 신고는 하고 그에 따른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 대표가 요거 세금 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자, 부가세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아니죠, 이거는. 면세만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영세율은 0% 돈은 안 내고 완전 면세 제도이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영세, 면세 거기 신고서 양식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정답이고요. 12번. 자, 전자세금 계산서. 자, 요거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중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고요. 월 합계로 발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재화 및 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합계로 한꺼번에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하면 가산세 안 묻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출력, 별도 보관. 이거는 옛날 종이 세금 계산서 할 때 보관하고 신고한 다음에 감사 나오면 보여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거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거 안 하자고 지금 이거 줄이자고 만든 건데 왜 이거 출력해요?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12번에 4번이 정답이고요. 13번. 자, 요거 조기 환급에 대한 거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은 과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쌤이 지출 내역이다. 다음 중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것. 자, 그래서 제가 기업회 기준 좀 가져왔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이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일반 과세자이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그런 경우에 수출하기 위해서 뭐 조기 환급을 요청할 경우, 그 다음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 때, 자, 요런 경우에 조기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예를 들었었죠. 제 친구가 인쇄사를 차릴 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부가세 이거 돌려받으려니까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조기 환급 신청서 내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나오죠. 따라와 해서 국세청에 가서 조기 환급 신청서 내고 일주일 있다가 돈이 나오니까 저는 한 잔 거하게 얻어먹었다는 이야기 했죠. 돈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쇄 기계를 만들었을 때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창업 시에 재고자산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한 경우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사업 설비라든가 수출 아니잖아요. 영세. 사업 설비 확장하는 경우 맞고요. 감가상각 자산 맞잖아요. 기계 장치 같은 거 다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건물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영세율 적용 맞죠. 그래서 1번이 자,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되고요. 14번. 자, 우리 소득세에서 급여자로 입력할 때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구분했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기억 되살립시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받는 월 8만 원 육아수당, 일직료, 숙직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 원 식대,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월 15만 원의 자가 운전 보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 제가 화면 캡처 받은 게 있나? 예, 여기 있네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교재에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요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총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비 변상적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요게 14번에 4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맞죠. 그 다음에 일직료, 숙직료 등 실비 변상적 여비 요거 2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월 8만 원 육아수당
요게 어디 있냐면요. 요 다음 장에 있는 것 같다. 네. 출산, 보육 관련,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관련한 사용한 지급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월 10만 원 이내. 요거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식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는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식사로 받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밖에서 먹어.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는 되지만 구내식당이 없는 데는 그러면 10만 원까지 주면 이거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조건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공받으면서 또 돈을 줬다? 이거는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5만 원 줬다? 이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5번. 종합소득 신고할 때요. 사업소득이 결손금, 공제순서로 올바른 것.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으면 요거 다 합쳐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소득이 되는데 사업에서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요것만큼 다른 데서 깝니다. 까는데 그래서 종합소득을 그거 빼고 하는데 결손금 어느 걸 빼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소득 기본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는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손금 사업소득 적자가 났을 때 공제 순서로 어느 걸 먼저 해주느냐. 자, 요거는 참 애우기도 애매하고요. 단지 요거 하나 기준으로 하십시오.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조금 빈부격차 순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이자, 배당, 기타, 근로, 연금소득이 있는데 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받는 소득 어느 게 해당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이자 소득이라 그러고 배당 있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받을 일이 거의 없죠. 일반 서민들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받지. 보통의 사람들은 가장 없는 서민들이 많이 내는 그 세금이 뭐예요?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할 때 빈을 앞쪽에 없는 사람들 걸 먼저 빼고 있는 사람들 거를 나중에 공제 순서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근로소득이 맨 앞에 있는 거 요거죠. 그 다음에 좀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은 이제는 없어요. 연금소득은 있습니다. 기타 소득 조금 있어요. 강연 같은 거 가면. 그 다음 사업소득은 여기는 적자가 났지만 저는 이제 사업소득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순서대로 빈부, 제일 없는 사람들이 받는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 근로소득, 그 다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기타소득, 그 다음 좀 있는 사람들이 얻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뒤에 있다. 앞쪽에 빈, 뒤쪽에 부. 이런 식으로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나온 문제는 제가 처음 봤어요. 자, 어쨌거나 올바른 건 2번입니다. 자,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다 15번 예. 기업회계 기준 소득세법 세법에 나온 거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적자난 거는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먼저, 그 다음 연금, 그 다음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5조 1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완전히 딸딸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58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화 실무 시험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